자식도 못 낳는 년이 무슨 마님이야! 썩 꺼져! 혼이 난 지 고작 3년, 22 꽃다운 나이에 멱살이 잡혔습니다. 남편이 직접 아내를 대문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맨발로 내던져진 그 여인, 과연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 땅에 류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99칸은 아니었지만 기와집 24칸의 논밭이 사방으로 펼쳐진 제법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봄이면 그 그늘 아래로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무는 사계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와도 잎을 떨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류진사댁은 저 나무처럼 오래 갈 집안이야.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나무만큼 단단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류진사의 나이 35. 첫 번째 부인을 병으로 잃고 3년상을 치른 뒤 새로 맞이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윤씨. 전주 인근 고을의 훈장 집딸로 얼굴이 반반하고 성품이 단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혼인날 가마에서 내린 윤씨를 본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쩜 저리 눈빛이 맑을까? 저 여자 복상이야. 류진사 댁복 들어오겠네. 참하게 생겼다. 저런 며느리 얻는 집이 복 받는 집이지. 혼인 첫날 윤 씨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빈말이 아닌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고생이 많았구나. 그렇게 윤 씨는 유진사 댁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홀로 불씨를 살렸습니다. 시어머니 밥상은 손수 차렸고 하인들 끼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하인들 방에 군불이 꺼지지 않게 살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접대도 윤씨였고 추수 때 소작인들과 셈을 맞추는 것도 어느새 윤씨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살아났습니다. 첫 부인이 세상을 뜬 뒤로 어수선하던 집안이 윤씨가 들어온 뒤로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마님 오신 뒤로 집이 달라졌어. 그러게 밥도 제때 나오고 군불도 안 끊기고 이런 마님이 어디 있겠어. 복 받을 집이야. 마당에는 윤씨가 손수 심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혼인 첫 봄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윤씨는 그 나무를 심던 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무가 꽃을 피울 때쯤이면 저도 이 집의 뿌리를 내리겠지요. 윤씨는 날마다 그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한 번 살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윤 씨의 마음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작지만 단단한. 그러나 유진사의 눈에 윤 씨는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윤 씨에게는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류진사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서 윤 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쳐도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더 자주 지켰습니다. 류진사의 어머니는 두 번째 해가 지나자 슬그머니 윤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방 안에 노을빛이 들었습니다. 얘야, 의원한테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미리 살펴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야.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의원은 윤 씨의 맥을 짚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체질이 건강한 편입니다. 때가 되면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마음을 너무 쓰지 마십시오. 윤 씨는 그 말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들어라. 사람의 복은 서두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내가 이 집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윤 씨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한마디가 윤 씨의 가장 깊은 밤을 버티게 해준 말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 씨앗처럼 윤 씨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류진사는 전주에서 제법 이름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논밭이 있었고, 진사 시험에 합격한 뒤로는 고을 유지들과 어울리며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류진사는 그리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남들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을 좋아했고, 술자리를 즐겼으며, 누군가 비위를 맞춰주면 금방 마음이 녹았습니다. 귀가 얇고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것이 류진사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런 류진사 곁에 서서 윤 씨는 묵묵히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류진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류진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벗인 오생원은 틈만 나면 류진사를 부추겼습니다. 진사, 자네 아직도 자식이 없다지. 그거 부인 탓이 아니겠나. 우리 처남댁도 그래서 소실 드렸더니 이듬해 바로 아들이 생겼다네. 류진사는 처음에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게.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나 오생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사, 솔직히 말해보게. 그 기생 옥난이 말일세. 자네가 요즘 자꾸 눈길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류 진사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옥난, 전주 객주집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나이는 20, 얼굴이 고왔고 노래 솜씨가 빼어났으며 남자를 다루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류 진사는 2달 전 오생원의 술자리에서 처음 그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윤 씨의 단정한 얼굴을 보면 괜히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 씨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 진사에게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윤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날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약을 다리고 마당의 매화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째 되던 해봄, 매화나무에 처음으로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올 봄에는 꽃을 볼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올 봄은 좋은 일이 있겠는걸. 2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피기도 전에 윤 씨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류 진사가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걸음이 뒤뚱거렸습니다. 옷에서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 냄새가 풍겼습니다. 기생집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윤 씨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서방님, 많이 드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유 진사가 윤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소. 차갑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류 진사는 마루에 털썩 걸터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할 말이 있소. 옥난이를 소실로 드리겠소.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으니 이건 당신 탓이 아니오? 나도 대를 이어야 할 몸이란 말이오. 윤 씨의 2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실을 들이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처입니다. 이 집 안주인 자리는 지키게 해 주십시오. 류 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안주인, 자식도 못 낳는 년이 무슨 안주인이요. 윤 씨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받아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유 진사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목소리부터 나왔습니다. 이놈아, 내 정신이 있느냐? 류 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이 덜 깬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씨가 어떤 아이인 줄 아느냐?
3년 동안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소시를 들이더라도 본처는 본처다. 윤 씨를 내쫓는다는 말은 꺼내지도 마라. 어머니, 저는 윤 씨를 내쫓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류 진사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옥난이 류 진사 댁에 들어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비단 보따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향냄새가 대문 밖까지 풍겼습니다. 옥난은 첫날부터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비단 치마를 두르고 안방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마님이 저러셔도 되는 건가? 마님이 너무 당하시는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그러나 옥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옥난이 류 진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껏 꾸민 눈물이었습니다. 날이, 저는 이 집에 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마님이 계시는 한 제가 어떻게 편히 살겠습니까? 나리께서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말을 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류 진사는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 진사는 윤 씨를 마당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류 진사는 마루 위에 서 있었고, 윤 씨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가시오. 윤 씨가 눈을 들어 류 진사를 바라봤습니다.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들었소. 나가라는 말이오. 자식도 못 낳는 년이 무슨 마님이오. 썩 꺼지시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에는 아직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터질 듯 부풀어 있었지만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였습니다. 윤 씨는 그 봉오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들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가지를 보퉁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사정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정신이 있느냐, 이놈아. 시어머니는 윤 씨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야. 이 못난 시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윤 씨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였습니다. 그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몸 건강히 계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안방 창호지 너머로 옥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윤 씨의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윤 씨는 대문 밖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옷 보퉁이 하나, 하인 하나가 몰래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꺾어온 매화 가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발에는 집신도 없었습니다.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비였습니다. 빗방울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울면 지는 것이다.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윤 씨는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를 밟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릉덩이를 지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오라버니는 먼 곳에 살았습니다. 찾아갈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빗속을 걸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22. 맨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비를 맞으며 걷다가 전주 장터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장터는 저녁 무렵이라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끝자락,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은 노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등이 굽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듯 반짝였습니다. 노파 앞에는 약재 꾸러미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노파의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옷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속옷 한 벌을 꺼내 노파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두르세요. 노파가 눈을 들어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아가야, 너야말로 흠뻑 젖었구나. 이건 내가 써야지.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더 춥겠어요. 노파는 한참 윤 씨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앉아라.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냐? 윤 씨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억울함을 품고 살아라. 원망으로 쓰면 독이 되고 힘으로 쓰면 날이 된다. 내가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갈린다. 윤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자 한자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노파는 약재 꾸러미 하나를 윤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3년 묵은 당귀다. 내가 가거라. 쓸 때가 생길 것이다. 할머니, 이것은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노파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한테 파는 것이다. 값은 오늘 내가 덮어준 것으로 충분하다. 윤 씨는 그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노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소문만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한참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꾸러미를 꼭 쥐었습니다. 윤 씨는 전주 장터 한쪽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진 것은 노파에게 받은 당귀 꾸러미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은 처마 밑에서 보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윤 씨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약재를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묵은 것인지, 빛깔만 봐도 알았고 냄새만 맡아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어릴 때부터 약재 이름을 외우고 효능을 익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당귀를 잘게 썰어 종이에 꼭꼭 나누어 쌌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귀 사십시오. 3년 묵은 당귀입니다. 부인들 몸 보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지나가던 아낙 하나가 발을 멈췄습니다. 이봐요 아씨, 그 당귀 정말 3년 묵은 것이오? 예, 맞습니다. 빛을 보십시오. 이 색이 나려면 최소 3년은 묵어야 합니다. 아낙이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오, 진짜 좋네. 얼마요? 그날 저녁 윤 씨는 당귀를 모두 팔았습니다. 손에 쥔 돈으로 허름한 주막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씨는 장터를 누볐습니다. 번 돈으로 약재를 사고 나누어 팔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주 장터에 약재 보는 눈이 귀신 같은 여인이 있다더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장터 한켠에 작은 약재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추천하는 약재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왔고, 소문을 듣고 새 손님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장터 안에 번듯한 약방을 차렸습니다. 그 무렵, 윤 씨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전주 가명의 수석 의원 최 의원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백발의 의원이었습니다. 전주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으로 왕진 한 번에 쌀 한 가마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 의원이 직접 윤 씨 약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약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감탄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이 천궁과 저 천궁 중 어느 것이 좋소? 윤 씨는 두 약재를 들어 빛깔, 냄새, 무게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저쪽은 습한데 보관했던 것입니다. 최 의원이 무릎을 쳤습니다. 맞소. 나는 한참을 봐야 알았는데 당신은 한 번에 알아보시는구려. 그날 이후 최 의원을 통해 윤 씨는 전주 가명 약재 납품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명을 드나들면서 윤 씨는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바로 문서와 법도였습니다. 토지 문서, 거래 문서, 계약서, 작성법을 익혔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윤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가명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장터 주막에서 낯선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나이는 60이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주막에 홀로 앉아 약재 꾸러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지나치려는 순간 노인이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이 환기 어디서 났소? 윤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주 인근 산골 약초꾼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환기 같은 것을 조선 팔도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노인이 꾸러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당신이 고른 것이오? 예. 앉으시오. 노인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앉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개성 송상단의 송대방이요. 윤 씨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대 상단, 개성의 본거지를 두고 전국의 물자를 움직이는 송상단. 그 수장이 바로 이 허름한 노인이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곧게 폈습니다. 송대방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후계자를 찾고 있소. 윤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셋 다 장사꾼 눈이 없소. 나는 눈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소. 타고난 눈. 송대방이 윤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에게 그 눈이 있소. 윤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개성 송상단이 저 같은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저는 전라도 전주의 약방 주인입니다. 여인입니다. 쫓겨난 몸입니다. 알고 있소. 송대방이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장터에서 당신 이야기를 들었소. 약재 보는 눈이 귀신 같다고. 가명 납품을 받아냈다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장사꾼에게 필요한 것이 3가지 있소. 눈, 신뢰, 그리고 절박함. 당신은 셋 다 갖고 있소. 윤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송대방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해보시오. 개성으로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약방을 떠나는 동안 이 약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돌아올 날이 오면 그때는 제 이름으로 상단을 이끌겠습니다. 송대방이 한참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좋소.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약방을 믿을 수 있는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최 의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약방을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최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켜보겠소. 그리고 윤 씨는 개성으로 떠났습니다. 전주에서 개성까지 조선을 가로질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십 년 된 소나무 숲을 지났습니다. 큰 강을 3번 건넜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개성은 전주와 달랐습니다. 장터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물건들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 씨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이곳이구나. 송대방이 윤 씨를 상단 본거지로 데려갔습니다. 기와집 60칸이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창고만 10채였습니다. 직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윤 씨는 그날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송대방의 가르침은 혹독했습니다. 인삼 시세가 오늘 한양에서 얼마인지 아시오? 아직 모릅니다. 내일까지 알아오시오. 한양 유기전 상인들과의 거래했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얼마인지 아시오? 아직 모릅니다. 그것도 알아오시오. 윤 씨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조선 팔도의 물가, 각 지역 특산물과 유통 경로, 계절별 시세 변동, 외상 거래의 이자 계산법, 어음과 문서 작성법, 하나씩 하나씩 익혔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송대방이 윤 씨에게 처음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한양 유기전에 가시오. 우리 인삼 물량을 팔고 오시오. 조건은 알아서 하시오. 혼자였습니다. 윤 씨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유기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을 얕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개성상단에서 이런 사람을 보냈단 말이오?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먼저 보십시오. 사람은 그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인삼을 꺼내 보였습니다. 유기전 상인들이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참 후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품질이면 어디서 났소? 개성 최상품입니다. 흥정이 시작됐습니다. 유기전 상인들은 가격을 낮추려 했습니다. 윤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품질에 이 가격이면 다른 상단에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유기전 상인들이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결국 윤 씨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개성으로 돌아온 윤 씨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송대방이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격에 팔았소. 예. 내가 한양에 갔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이구려. 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얕봤기 때문입니다. 얕보는 상대는 끝까지 밀어붙이면 됩니다. 송대방이 오랫동안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일을 맡기겠소. 2달째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상단의 전라도 담당을 맡았습니다. 전주, 광주, 나주, 순천. 전라도 전역의 약재와 특산물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윤 씨에게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아는 약초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물길이 있었습니다. 물량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새 달째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경상도 담당까지 맡았습니다. 네 달째가 되었습니다. 충청도가 더해졌습니다. 5달째. 송대방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앉으시오. 방 안에 둘만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는 마무리 지어야겠소. 윤 씨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상단 문서에 이름을 올리겠소. 오늘부터 당신은 개성 송상단의 부대방이요. 부대방. 상단의 2번째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눈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절박하기 때문이요. 절박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소. 그것이 장사꾼의 가장 큰 덕목이요. 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시오. 일이 더 많아질 테니. 그 무렵 류 진사 댁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안방을 차지한 뒤로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인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류진사는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난이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류진사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류진사는 술을 마셨습니다. 자주 혼자 마셨습니다. 옥난과 오생원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술에 취한 류진사에게 문서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논밭 계약서가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창고 열쇠가 옥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놈아, 저 년들이 수상하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옥난이 드린 밥상을 드신 날 밤부터였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배가 뒤틀렸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류진사 댁 하인이 개성까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마님, 큰 마님이 위독하십니다. 제발 한 번만 와 주십시오. 윤 씨는 즉시 약재를 챙겼습니다. 송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다녀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시오. 1년 만에 처음으로 전주 류진사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느티나무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집이 어두웠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옥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소? 윤 씨는 옥난을 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노랗게 떴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윤 씨는 맥을 짚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증이 아니다. 가져온 약재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류 진사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류 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얘야. 시어머니는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있었느냐? 예,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윤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얘야, 저 년이 수상하다. 내 밥상에 뭔가를 넣은 것 같다. 조심해라. 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관아의 이방이 약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류 진사 어른께서 고발장을 내셨소. 당신이 약재를 속여 팔았다는 것이요. 관아 마당에서 사또가 내려다봤습니다. 옥난이 소매 안에서 위조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또,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또가 선고했습니다. 윤 씨 약방의 영업을 당분간 정지한다.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 씨 약방이 가짜 약재를 팔았다더라. 그러나 윤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촛불 하나를 켜놓고 빈 약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살아라. 원망으로 쓰면 독이 되고 힘으로 쓰면 날이 된다. 윤 씨는 일어섰습니다. 저들이 위조 문서를 냈다면 내게는 진짜 문서가 있다. 1년 동안 단 한 장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거래 내역. 최 의원의 증언. 감형 납품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 내 밥상에 뭔가를 넣은 것 같다. 밤새 붓을 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윤 씨는 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가명에 직접 가겠소. 당신만큼 정직한 약방은 없었소. 다음으로 유 진사 댁 하인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님 밥상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소. 하인이 눈빛을 빛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전가를 보냈습니다. 송대방에게. 하루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소. 다음 날, 개성 송상단의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전주 관아 앞에 멈췄습니다. 말 10필, 수행원 20명, 그 한가운데 송대방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깃발, 개성 송상단 아니요? 조선 최대 상단이 왜 전주에? 도대체 무슨 일이요? 윤 씨는 다시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또가 윤 씨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류 진사도, 옥난도, 오생원도 왔습니다. 그리고 송대방도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사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오? 개성 송상단의 수장, 송대방이십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송대방은 사또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 상단의 부대방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 씨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사또, 저는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을 지금 증명하겠습니다. 윤 씨는 먼저 거래 기록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간 기록한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단 한 건도 빠짐없습니다. 사또가 훑어봤습니다. 저들이 제출한 위조 문서를 보십시오. 그날 저는 전주 가명에 약재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제가 증인입니다. 그날 윤 씨는 직접 가명에 납품했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송대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저는 조선 팔도를 다니며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사람입니다. 제 눈에 사람을 속이는 장사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제가 직접 신뢰하여 상단의 부대방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옥란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오생원이 변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그것은 조용히 하시오. 그때였습니다. 류진사 댁하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작은 종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옥란 씨 방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최 의원께 여쭤봤더니 사람 몸을 상하게 하는 독초달인 물이라 하셨습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또. 이것은 먹으면 급체 증상을 일으키는 독초입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옥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저는 모릅니다. 그때 오생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란이 혼자 한 일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옥란이 오생원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당신이 시킨 것 아닙니까? 류진사 재산을 빼돌리자고 한 게 누구입니까?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선고했습니다. 옥란은 사람을 해하려 한 죄와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선량한 사람을 무고한 죄로 엄히 다스린다. 오생원은 공문서를 위조한 죄와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죄로 엄히 다스린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옥란이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류진사, 당신도 한패 아닙니까? 사또가 류진사를 바라봤습니다. 류진사는 조강지처를 부당하게 내쫓은 죄와 거짓 고발에 이름을 빌려준 죄를 면하기 어렵소. 류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 억울함이 풀렸소. 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오생원은 곤장 80대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장터에서 다시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주를 떠났습니다. 거적 하나 들고 떠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옥란은 곤장 50대를 맞고 전주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훗날 소문에는 먼 고을에서 허드레시를 한다더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류진사는 관아에 불려가 공개 문책을 받았습니다. 재산 일부는 몰수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류진사는 텅 빈 안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류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윤 씨가 있던 3년 동안 이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관아 앞에서 송대방이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소. 윤 씨가 말했습니다. 개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배울 것이 아직 많습니다. 송대방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며칠 후 류진사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소. 세 글자였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윤 씨, 나는. 일어나십시오. 류진사가 일어섰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류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럴 자격이 없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을 잘 모시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류진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윤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개성에서 윤 씨는 쉬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물가를 외웠습니다. 각 지역 상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음 제도를 익혔습니다. 창고 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한양 유기전과의 인삼 거래에서 기존보다 2배 높은 가격을 받아냈습니다. 평안도 가는 길에 새 상로를 뚫었습니다. 함경도 명태 거래에서 중간 상인을 없애고 직거래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송대방이 감탄했습니다. 내가 10년에 걸쳐 한 것을 당신은 1년 만에 해내는구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에 송대방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송대방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 둘만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세월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려. 윤 씨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상단 문서를 고치겠소. 서류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윤 씨는 그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개성 송상단 대방. 윤 씨. 송대방이 붓을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상단은 당신 것이요. 윤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소? 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송대방이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쫓겨난 지 꼭 3년째 되던 봄. 전주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성 상단이 온다. 개성 송상단의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전주 성문을 들어섰습니다.
말 30필, 짐꾼 100명, 상단 직원 50명,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 행렬 한가운데 가마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 허리에는 개성송 상단의 인장이 든 주머니를 찾습니다. 25, 3년 전 맨발로 쫓겨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저분이 개성송 상단 대방이시오? 세상에 저렇게 젊은 분이 저분 류진사한테 쫓겨난 분 아니오? 맞아. 저분이 그분이야. 자식 못 낳는다고 쫓아낸 그분? 아이고 세상에.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윤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앞만 바라봤습니다. 행렬은 류진사댁 앞을 지났습니다. 류진사댁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느티나무 가지만 보였습니다. 윤 씨는 그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행렬이 전주 장터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윤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주의 개성송 상단 거점을 세우겠습니다. 전라도 최대 물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전주 약초꾼들과 상인들에게 정당한 값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속이지 않겠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최 의원이 군중 속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방 직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전주 사람이야. 세상에 대단하다. 역시 복상이었어. 처음부터 알아봤어. 그날 전주 장터 한가운데 개성송 상단 전주 거점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상단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윤 씨는 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개성송 상단 전주 거점. 대방 윤 씨.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개성송 상단은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대 상단이 되었습니다. 전주, 한양, 개성, 부산, 원산, 평양 6곳에 거점을 두었습니다. 상단 직원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왕이 개성송 상단에서 인삼을 납품받았습니다. 가명들이 약재를 납품받았습니다. 전국의 상인들이 윤 씨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상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내쫓지 않는다. 그것이 상단 규칙 첫 번째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규칙을 만드셨습니까? 윤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상단 마당 한켠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류진사 댁에서 쫓겨나던 날, 보퉁이에 넣어온 꽃봉오리 가지에서 자란 나무였습니다. 작은 가지 하나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날 아침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긴 꽃이 소담하게 피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자 꽃이 피 한두 장 흩날렸습니다. 윤 씨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2. 맨발로 쫓겨나던 날에 그 여인은 없었습니다. 25. 조선 최대 상단의 수장이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등이 고닫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직권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방마님,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유기전에서 만나자 합니다. 윤 씨가 돌아섰습니다. 매화꽃이 피 어깨 위에 한 장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가 웃었습니다. 가족, 억울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원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썼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맨발로 빗속을 걸어 나온 22의 여인은 25의 조선 팔도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누군가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윤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기생옥란은 사라졌습니다. 오생원은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류진사는 쓸쓸히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봄이 오면 매화가 피듯 억울함을 힘으로 바꾼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